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의 고분벽화이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당군조선이 아니라 한웅신세의 역사를 민족사의 어뜸으로 기리고 그림으로 그리며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군조선은 여기에 뭐 당군에 관한 것은 이 그림에 어디 나타날 수가 없죠.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환웅과 공과 범이 그 시대에 등장한 주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고구려인들은 당군조선이 아니라 환웅신세를 기렸는데 고려 때까지도 일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환웅본풀이를 길게 쓴 것 이렇게 보면은 환웅신세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점점 잊혀지고 당군조선이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당군이 민족시조고 조선이 천민족 국가로 인식돼 가지고 환웅은 역사에서 제외되거나 신신은 묵살돼요. 환웅이 신화적인 인물이냐 역사적 인물이냐 다퉈야 되는데 당군 가지고 그런 시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나 한웅의 후손이라는 집단무의식, 우리가 이식은 하지 못하지만 옛날부터 문화적 유전자, 역사적 유전자가 생활사료로 전승하고 있는데 환웅 토템이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웅 토템은 새라고 그랬죠. 새이기 때문에 천신조이고 삼조고가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 새는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토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소때도 있고 오후간 전통으로 살아있어요. 소때는 이건 마을에다 세워놓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토템폴입니다. 예. 뭐 남아메리카 소수민족도 자기 이 마을의 상징을 토템으로, 토템폴이라는 기둥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토템폴이죠. 우리는 그냥 소떼라고 할 뿐이죠. 예. 이 그림을 도식화하고 추상화해서 약화하면은 이렇게 된다. 나무에 새가 앉아 있는 거. 나무에 환웅천조가 앉아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마을 공동체를 나타낼 때는 소떼를 세우지만은 개별적으로는 머리에 깃털을 꽂았다. 내가 새의 후손이다. 새 토템족의 후손이다. 환웅족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깃을 꽂아서 나타나. 그 대표적인 것이 청동기에 보이는 농경문 이 청동기인데 이 뒷면에 보면은 여기 벌거벗은 사람이 땅을 파고 있는, 땅을 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걸 학대하면 여기인데 이 몸은 옷을 걸치지 않은데 머리에는 이 깃털을 두 개 양쪽으로 이렇게 꽂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웅족이다, 천신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앞면에는 여기 이렇게 소떼가 있습니다. 이걸 학대하면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 있어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뭇가지에 앉은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환웅족이다, 새 토템족이다, 천신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깃을 꽂은 모자를 쓴 것은 이 청동기 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와가 고구려와 신라인들의 간모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간모를 조우간, 새 깃을 꽂은 간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쌍용청에 있는 무사의 모습인데 머리에 이렇게 깃털을 꽂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용총 마찬가지죠. 기사의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고 깃털을 꽂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의태자 벽화에 있는 것인데 이건 신라 사진의 모습입니다. 다른 여기 여러 인물이 있는데 모자에 깃털을 꽂아 있는 것은 이 신라 사진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즈베키스탄 궁전 벽화 속에 있는 건데 환도 대검을 차고 이 머리에 깃털 꽂은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고구려인이거나 신라인이다 하는 것이 지금 해석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깃털을 꽂고 있으면은 나라는 달라도 모두 환웅족의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었다, 천신족이다 하는 상징을 이런 것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라 근간 간모도 이 조익과 새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라 근간 안에
머리 정수리에 쓰는 이 소간입니다. 소간 요 앞에다가 이 조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 새 날개죠. 그리고 이 소간을 쓰지 않는 간, 이것을 서봉청 금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진평왕 금간인데, 서봉청 금간에는 소간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지에다가 새를 앉혀놨어요. 이거 아까 농경문 청동기와 같이요. 그리고 신단수도에 있는 것처럼 가지에 이렇게 새가 있어. 왜 이런 새를 가지고 있는가?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웅족이다, 천신족이다 하는 기호다. 그게 최근까지 무당이 구다할 때 호수가세 이렇게 껑털과 같은 깃털을 꽂죠. 이렇게 깃털을 꽂아서 나타내는데, 상산신을 모시는 호수구슬을 할 때 쓰는 갓입니다. 늘 이걸 쓰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무당은 시베리아 샤먼하고 달라가지고 신을 받아서 구슬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을 받느냐에 따라서, 무슨 구슬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이 고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 포도대장 같은 쓰는 그런 간모를 쓰기도 하고, 그 국거리마다 다른데 호수구슬 할 때는 이런 갓을 쓴다. 이것도 역시 깃털 꽂은 전통 그거하고 연결된다. 근데 몽골이나 시베리아에서 샤먼들은 구슬할 때, 이 사람들은 구슬할 때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내림굿을 하지 않고 탈론굿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장이 늘 같습니다. 물론 모든 무당이 이런 건 아니지만, 시베리아 샤먼 하면 상징되는 것이 사슴뿔 간입니다. 이걸 무소구 간, 샤먼의 간이죠. 이거는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고, 이건 2008년에 제가 시베리아 갔을 때 거기서 아주 유명한 발렌친이라고 하는 무당의 공연도 보고 이 간을 쓴 것을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사슴뿔, 실제 사슴뿔을 머리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깃털을 꽂아서 전신족, 우리는 한웅 후예라고 하는 이 전통하고 이 전통은 상당히 다르다. 이건 유목 민족들이 쓰는 그러한 샤먼의 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웅신시 사료의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 무당이 쓴 간을 보고서도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신라건간을 보고도 저건 새가 있는 걸 봐서, 조액이 있는 걸 봐서 한웅족하고 새 토템하고 관계가 있구나, 태양시조성배하고 관계가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웅바가 되면은 이런 사료가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웅이 새 토템 쪽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사료가 고구려 초기의 금동장신구예요. 이것은 중국 요령성 평강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고구려 초기 금동장신구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환웅천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는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없고, 뭐 이름이 없어요. 각저희라고 하면 안 되고, 신단수도라고 이름 붙인 것도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것도 제가 딱 보면은, 이야, 한웅본풀이의 역사적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해서 환웅천조상이다. 그래서 환웅을 새 토템으로 형성한 결정적 사료다. 공과 범이 와 있고, 이건 당연히 환웅이 아닌가. 근데 이 자료를 처음 밝힌 것은 서병건 손수도의 중국 지역문화대계에 1998년에 이 사진이 처음 실렸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한 사람이 박선희 교수인데, 고구려 금관의 정치사란 책에서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게 당군신화의 내용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환웅신세의 사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 낼 때마다 책 표지에다 이 문양을 넣었죠. 그리고 민소학의 생활사료 인식과 역사학의 통섭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자료 하나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생활사료다. 그리고 이 책에 이것을 해석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신단수도라든가 또 이 금동잔신구는 당군의 역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환인신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국유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원초적 사료. 그러니까 원초적 사료를 갈수록 당군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 역사는 뒤에 더 보태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고구려 시대 사람들은 자기 시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리고 있었는데 그 시조는 당군이 아니고 환웅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환웅의 시조인식이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신구도 나오고 신단수도와 같은 그림도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장신구 환웅 천조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넷입니다. 네. 상국유사 고기에는 등장인물이 셋인데 여긴 넷이에요. 네. 환웅, 곰, 범, 그리고 한 인물 더 있습니다. 늑대 여기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토템이 없고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건 환웅이고 이거는 곰족이고 이거는 범대이고 이건 늑대족이고 사람으로 어떻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옛날에 토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토템이 유용하고 미래도 토템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거라고, 그래서 토템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템으로 자기 종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고스란히 아주 그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환웅을 찾아온 곰과 범이 여기 고스란히 보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신단수도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쑥이 있고 여기 입에 마늘을 물고 있고 뭐 등등 하는 사실이 이 환웅범풀이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이 장신구를 보는 순간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단수도 그 다음에 환웅천조상은 삼국유사의 고조선 쪽 이상으로 중요한 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어디냐 하면 환웅천조이죠. 환웅이 새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날개를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범과 곰이 있는 것을 다 끌어안을 정도로 아주 크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런 날개가 이 정도, 두 동물을 짐승을 끌어안을 정도로 이렇게 날개를 펼 수 있는 새는 하늘새다. 환웅을 상징하는 하늘새고 천조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는데 이 발을 보면은 발뭉치가 하나, 둘, 셋입니다. 여기가 발이 두 개고 여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조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삼조고답게 세 깃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가 삼조를 그린 도상과 이 천조는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환웅은 새 토템족이고 그 새는 삼조고이고 삼조고는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천조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웅족은 천신족이자 태양시조 사상을 가졌고 우리 민족은 그래서 천신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당군이 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군은 후손이니까 천신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군은 사람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환웅의 후손이다. 그래서 천신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환웅 천조 아래에 곰과 범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범은 서 있고 곰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 안에 들어가면 앉아 있죠. 근데 서양의 방은 입식입니다. 이게 서 있는 것은 어디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거죠. 앉아 있다는 거 거기에 머무른다. 그런 뜻이죠. 범은 선체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앞에 보면은 곰은 쑥을 다 먹고 없는데 여기는 아주 쑥이 있어요. 그 나는 쑥을 못 먹어요. 다른 것 주세요. 뭐 저런 같죠. 예. 그리고 서 있는 거 보면 나는 햇빛 보지 말고 100일 동안 머물러라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서가지고 어떻게 먹는 근데 곰은 앞에 있는 쑥 다 먹고, 예, 한웅을 쳐다보고 이렇게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치과해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죠. 이거는 상당히 이동성이 있고, 이건 상당히 정착성을 나타내 있다. 이미 여기에 상당히 동화되었다. 적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 또는 눈 맞춤이 다르잖아요. 여기 호랑이가 있는데 이 환웅은 곰하고 눈을 맞췄고 머리도 이리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에 마늘을 물고 요리 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하면 말을 안 듣고 눈 밖에 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잘 먹는 곰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부적응하는 저도 먹지 않고 또 서 있고 정하지 않는 범족은 환웅은 눈길 밖에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곰은 3-7일 만에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성이 됩니다. 곰 내 웅녀가 되죠. 근데 범은 적응하지 못하고 섰던 것처럼 그대로 일탈한다, 벗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늑대족이에요. 삼국유사의 고서전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거기는 곰과 범만 나오는데 여기는 뒤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걸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 늑대입니다. 곰의 뒤에 있죠. 그래서 곰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죠. 곰은 앉아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있어요. 곰이 하는 대로 뭐든지 따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도 보면은 이 환웅이 이쪽 날개하고 이쪽 날개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쪽 날개가 아주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기까지 늑대쪽까지 다 품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요. 삼국유사에는 곰족과 범종만 서술되어 있지만은 환웅천조상에는 이 늑대족이 등장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곰족과 범족 외에 예목족 외에 늑대족도 우리 환웅신시와 고조선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웅신시에 동화된 이 곰족 외에 늑대족도 함께 동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늑대족은 과연 누구일까? 신시국 시대에 늑대족도 환웅족을 동경해가지고 곰족을 따라왔는데, 예. 이 그림으로 봐가지고 그 형상으로 봐가지고는 환웅을 찾아와서 환웅신시에 동화된 것을 보는데 그런 종족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느 종족일까? 늑대족이 시조이겠죠. 그래서 늑대족이 시조인 신화가 돌골족, 트리쿠족의 시조 본풀이, 시조 신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돌골은 흉노의 별정으로 아사나다. 아사나 하니까 아사달라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적들이 아사나족들을 모두 죽이고 10살짜리 사내 아이만 살려두자 암늑대가 와서 젖을 몰리고 그 살아남은 사내 아이를 길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내 아이가 크자 교합하여 아기를 배웠어요. 근데 다시 적들이 죽이러 쳐들어오자 초원에 숨어서 10명의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사나족이었다. 그 아사나족이 살아있던 곳이 바로 금산의 남쪽이고 산의 형상이 투구와 닮아서 투구 곧 돌골, 투구, 티르크, 돌골 같은 말입니다. 산이 이렇게 오똑하게 투구처럼 생겨서 돌골 쪽에 산이 돌출됐다는 거죠. 이 내용은 주서 돌골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용화 교수께서 이 신화,
터키 신라죠. 돌골적 신라를 가지고 고조선과 관련되는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돌골적 시조는 아사나족, 여기 아사나족 나오죠. 여기 아사나라고 이야기했죠. 아사나족인 족과 늑대족이다. 여기 늑대가 나오잖아요. 암늑대. 그래서 아사나는 고조선에서 원돌골에 파견한 지방간이고 원돌골은 고조선의 후국이다. 아사나가 다스린 아사나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사나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에서 파견한 지방간을 아사나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골적 손자의 성이 아사나인데 그 아사나라는 것은 바로 아사덕, 아사달. 예. 그래서 곧 아사달의 희화종족이다. 아사달. 아사달이 조선의 도읍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단군조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돌골의 친형성은 돌골적 성지의 지명에서 입증할 수 있다. 여기 금산이라고 그랬죠. 금산이 이게 우뚝해 투구와 같다 그랬죠. 요거는 주서의 돌골전에서는 금산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 터키에서는 그거를 위트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골적 성지는 터키어로 위트켄, 여기 우물라우트가 있죠. 위트켄산이다. 이 위트켄산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몽골 한가이 산맥이 있는데 올리아스테시 가까이에 있는 투구처럼 우뚝 솟은 산. 금산이 투구처럼 우뚝 솟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구 모양으로 우뚝하게 돌출하는 까닭에 돌골적으로. 예, 투구, 티르쿠, 돌골, 터키 서로 연관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근데 터키 사람들이 지금 자기 민족 시조 신화의 고향이 위트켄산이라 그랬는데 위트켄산, 요게 위트켄산인데 여기 우물라우트를 딱 띄면 어떻게 돼요? 우뚝한 위트켄인데 우물라우트 띄고 요 스펠 때리면 우뚝한 산이에요. 그 우뚝한 산이 뭐예요? 투구같이 생기죠. 우뚝한 산이죠. 예. 그래서 이 위트켄산이라는 터키 사람들이 말하는 위트켄산이 추적해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 우뚝한 산을 위트켄산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몽골어로 요렇게 표기해요. 이 위트켄산을. 오토콩 탱게리라 그러는데 탱게리는 천산이라는 뜻입니다. 탱게리, 하늘이 또 탱게리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산 이름 오토콩인데 오토콩, 우뚝한 산, 예, 위트켄, 우뚝한 산 하고 통하는 거죠. 근데 더 주목되는 것은 오토콩 탱게리가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그걸 또 박다산이라 그쪽 발음으로 박다산, 박달산. 우리 박다리 임금님 당군이라든가 백두산, 박다산, 백두산하고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화 교수께서는 돌골족의 두 손조 가운데 늑대족은 곰족과 함께 한웅신시에 기속되었으며 아사나족은 단군조선의 후국이 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추론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터키의 조상이자 늑대 토템의 돌골족은 환웅신시 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터키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터키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한다는데 저도 터키를 가봤지만 그 교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돌골족 시조 외에도 몽골족과 부리아트족 등의 시조는 늑대와 관련이. 예, 부리아트는 늑대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웅천조상은 그 뒤에 늑대 그림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대사를 증언한 귀중한 사료였다. 그래서 고구려 초기만 하더라도 곰족과 범족 외에 늑대족도 우리 환웅족 휘하에 있었다. 또는 관련이 긴밀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수상이 증언하는 환웅시대의 역사는 환웅과 결합한 종족으로 곰족, 범족, 늑대족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곰족은 이 환웅족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동화인데 그 곰족이 바로 역사적 기록에서 맥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맥할 때 맥입니다. 후한소에서 맥이는 곧 웅이라 그랬어요. 맥이밭,
곧 곰이라는 것입니다. 또 강의자전에서도 맥은 웅이라고 했다. 곰이라고 했다. 그걸 맥족은 바로 곰족이라는 거죠. 예. 일본어에서도 맥과 웅을 모두 고마, 맥도 고마, 웅도 고마라. 고마에서 곰, 검, 가미가 나왔다. 그래서 웅요 곰녀는 여신격으로 인식된다. 가미는 신이란 뜻이 돼요. 예. 그러니까 고대 조상이니까 이제 신격화 된 거죠. 그래서 맥족은 곰을 숭배하는 곰 토템족인데 연영성 와량 동산치에 여신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신상 그림입니다. 이게 발굴된 거고 이 발굴된 자료와 이 흩어져 있는 조각을 모아서 이 모습을 복원하는 거죠. 맥족은 이 연영성 와량 동산치에 여신묘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여신묘에서 곰뼈도 발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족은 천신족 환웅에 적극 동화하여 곰 신앙의 전통은 잠적하고 일부만 전승됐다. 범족처럼 적극 동화되지 않았으면 자기 전통이 남아있을 텐데 완전히 환웅족에게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곰 신앙도 아주 빈약하고 곰에 관한 전설은 아주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범족입니다. 범족은 환웅족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자주성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예족이지요. 그래서 삼국지와 후한서 예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명지위 무천 우 제호이 위신이다. 그랬어요. 농공시필기에 뭐를 했냐 하면 제천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천 행사의 이름이 뭐냐면 무천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예족은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있냐 하면은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호신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바로 범족이니까 곰족은 곰신신앙을 고스란히 지키지 않았는데 범족은 환웅족의 제천 행사를 그대로 전승하면서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하면서 그거는 부여나 뭐 고려나 같이요. 그러면서 별도로 호랑이 신을 위한 제의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 범족은 상당히 자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신족 환웅의 제천 행사를 무천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하되 자기들의 호신신앙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웅족의 천신신앙이 있고 예족의 호신신앙이 보태가지고 새로운 신앙, 산신신앙의 전통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산신도인데 산신도에 보면 의뢰의 범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이 범을 보고 범이나 호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범이다 호랑이다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산신령이다. 산신령님이다. 그래서 산신신앙의 전통이 이렇게 해서 창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늑대족은 곰족을 따라 동화된 까닭에 특별한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돌골족이나 몽골족, 브리하트족 일부와 연관되어 있는 늑대 토템족은 우리 환웅 신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거나 또는 환웅 신시의 홍익인간이 북방 유목 민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동경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탱글이라는 말이 유목 지역에서 하늘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데 그것은 단군이란 말이 그쪽에 가서 탱글이 천신으로 일컬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고려시대까지 환웅신시 사례가 역사적으로 주목됐는데 묻는 사료에서 고조선 시대에 오면은 환웅신시는 사라지고 단군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상유사까지는 대부분 환웅본풀이 중심이 기록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초기에 환웅 이야기가 잠깐 있다가 뒤로 가면은 환웅 이야기는 없고 단군 이야기만 많이 나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단군이 시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됐어요. 근데 왜 조선시대에는 고구려시대나 고려시대처럼 환웅을 시조로 여기지 않고 단군이 부각됐는가? 그 이유는
조선시대의 국호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당군 조선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웅의 진신은 잊혀지고 당군의 조선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고려를 차지하고 자기가 왕을 등극해서 국호를 어떻게 해서 조선으로 쓰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이성계가 등극한 1392년에 등극하자 명나라에 국호를 문의합니다. 자기가 국호를 정한 것이 아니라 예문학사 한상기를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국호를 조선과 화령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낙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자 명나라의 홍무제가 조선을 낙점합니다. 조선이 좋겠다. 그냥 낙점한 것이 아니라 칙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칙서에 쓰여 있냐면은 동이의 국호에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예, 동이의 국호라, 우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아주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뿌리를 두고 본받아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군의 조선은 뭐 하늘 본받아 백성을 다스린다 그런 뜻은 없는데, 이것은 당군 조선 이전에 환웅천왕의 역사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조선의 국호가 아름답고 오래된 것이라고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환웅천왕의 홍익인간 인연까지 포착하고 본받을 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홍무제는 당군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환웅신수의 역사까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성계가 자기가 이 화령 부윤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화령을 국호로 낙점하고 싶어가지고 조선하고 국호로 두 개를 가져갔는데, 예, 이 홍무제가 이거 화령을 낙점하지 하고 조선을 낙점한 것은 아주 큰 당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때 국호 조선, 당군 조선의 국호하고 이성계의 조선하고 충돌이 아주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성계가 화령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신시와 조선을 두 개 딱 올려가지고 낙점을 해달라고 했으면 혹시 신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성계가 혁명했다면 조선이 낙점이 돼도 후백제처럼 후조선이라고 했으면 조선이라는 국호의 충돌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상국유사의 변명인 고조선을 마치 이성계의 조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옛조선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을 일컫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련이 상국유사 쓸 때 어떻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걸 제가 그때 고조선을 했겠어요. 예. 그때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만조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조선이고, 당군조선과 그 이전에 환웅신시까지 포함하는 그 오래된 조선 이전에 환웅신시까지 포함하니까 고조선이라는 편명을 쓴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당군조선의 국호를 아예 고조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하는 거죠. 오히려 명나라의 홍무제보다 한국 고대사 인식이 무디다. 예, 분명히 이 홍무제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적과 유물사료에서 포착하는 환웅신시에서 우리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신단수도를 확인했고, 또 고구려 초기의 금동장신구로서 환웅천조도를 우리가 주목해 봤습니다. 예, 이게 환웅천조도가 아니고 환웅천조상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장신구지요.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구전되던 역사를 그림과 조형물로 형상화해 가지고 고구려인들은 우리 조상은 환웅이다 하는 그런 그 의식을 널리 공유했다. 그래서 문자 생활이 이때는 한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문자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야기로 공유하든지 아니면 이런 그림이나 장신구 같은 것으로 공유하면서 전신적으로 자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 사료에서 포착하는 환웅신시로서 신단수와 소떼, 장성이 있고 쑥과 마늘을 먹는 식문화의 전통도 있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곡을 으뜸을 하는 농경생활과 정착문화도 전부 한웅신시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홍익인간 또는 제세이하도 그러한 철학과 사상도 당군의 것이 아니라 한웅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사료들을 볼 때 고조선 문명의 뿌리는 사실상 한웅의 신시국 문화다. 한웅의 신시 문명이 바로 고조선 문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묻는 사료에 의존한 까닭에 당군 시조론에 매몰되어 있고 또 실증사학안에 탈을 쓴 신민사학자들은 이 당군 시조론조차 부정하고 당군 전선의 역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당군이 신화적인 인물이니 역사적 인물이니 다툴 것이 아니라 한웅을 두고 오히려 다투고 논쟁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소중하게 기리고 고려 사람들이 자세하게 서술을 했던 한웅신시의 역사를 재인식하고 제대로 밝혀야 우리 민족사의 뿌리가 바로 선다. 그래서 고조선 문명의 뿌리를 밝히려면 사료 해석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사료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는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저처럼 한웅파가 되면은 예사롭게 지나치는 것도 다 이거는 한웅 역사구나, 한웅의 역사를 입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고조선 문명 또는 고조선 역사는 까마득하게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사실을 포착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고조선 사람들로 살고 있고 고조선 문화의 전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는 상고사이면서 현대사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이야, 우린 역시 한웅천황의 후손이구나 이런 자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